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 샘플 문항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샘플 문항의 특징은 2020년 상반기에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지금 샘플 문항으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샘플 문항 문제 해결 능력의 세 문제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온 문제 중에 사실 가장 쉬운 형태의 세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샘플 문항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는 진짜 너무 쉬워갖고 내가 뭘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역시 맨 마지막에 뭐 물어보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뭐냐 이거예요. 선택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 봤더니 필요한 최소의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고 최소.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간.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기술위원회 회의를 1시간씩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A부터 F까지 1시간씩 하면 총 몇 시간이 필요하냐면 6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자, 보면 이런 거예요. A 같은 경우에 지후랑 미희랑 수혜가 저기 있으면 되는데 D 같은 경우에는 가인이하고 희수만 있으면 돼요. 요거 집어넣으면 딱 빈대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D는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야 되는데 요때 힌트는 지우는 일단 두 개, A, B 두 개, 가인이도 두 개, 미희는 세 개, 희수는 세 개, 수혜는 세 개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A나 B, 그러니까 지우나 가인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려 그러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큰 미희, 희수, 수혜 여기를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미희는 요렇게 세 개인데 겹쳐지는 걸 봤을 때 C, D, E가 미희, 수혜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C, D, E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수 같은 경우에는 C, D, E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CDE는 결국 따로따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3시간은 걸린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끼워 맞춰 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뒤에 뭐를 동시에 하면 가능하냐면 A를 동시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없애주시면 될 것 같고요. B는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있냐면 C에다가 집어넣으면 B가 딱 끼워 맞춰 들어가죠, 여기. 그래서 C는 B하고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은 게 E하고 F인데 여기 수혜가 두 명이 동시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동시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C하고 B 동시에 하고요. D하고 A를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E 하나, F 하나 따로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둘, 셋, 4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시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맥락은 없었고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제가 이 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면접 평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 더하기 논리력 더하기 창의력 순발력 표현력입니다. 자, 제가 자원관리 문제해결 능력 수리편 어려울 거 없이 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네, 덧셈 아니면 곱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이거 아니면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지가 숫자로 나와 있는 거. 대소 비교하는 거는 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요 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말아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이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실제 어렵지 않은데.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 거. 가중치가 여기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인데 이 가중치 여기는 뭐 1.5,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가중치가 붙을 때도 역시 이거는 더하기의 덧셈의 순서다. 덧셈의 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덧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뭐냐? 속어다. 속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약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유형화를 시켜야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놓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형적인 자원관리에서 볼 수 있는 덧셈의 형태의 문제입니다. 덧셈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를 기반으로 풀어야 되냐? 속어를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별로 속어를 해야 되겠죠. 4점이 있고 5점이 있기 때문에 4점을 다 소거하면 여기 A하고 C만 1점이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B는 논리력은 B만 남게 되겠죠.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4점씩 지우게 되면은 5점이 남는 게 아니고 1점만 남게 되겠습니다. 1점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1점이 되고요. 여기도 1점, 1점 이렇게 남게 되겠죠. B하고 E가. 순발력 같은 경우에는 A, D, E가 1점씩 남게 됩니다. 여기도 다 지우고 나면 여기가 1점, 1점 이렇게 남게 됩니다. 나머지 다 0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 좀 재밌어요. 보면 이게 사실 PSAT 문제 변형인데요. 네, PSAT 문제 변형인데 저희 교재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네, 저희 교재에는 이제 5점, 4점으로 안 있고 2점, 3점으로 있습니다. 네, 맥락은 똑같아요. A 같은 경우에는 네, 1점이 지금 남아있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점짜리 3개, 5점짜리 2개란 소리입니다.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E도 2개. 전부 다 2점씩 남았습니다. 각각 1점씩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가중치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여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옳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순위가 다 가려졌어요. 순위가 가려졌는데 순위가 어떻게 가려졌냐면 지금 등수가 어떻게 나오냐? B가 1입니다. B가 1이. B는 어때요? B는 지금 논리력하고 창의력에서 B는 논리력하고 창의력에서 1점이 남아있는데 얘가 지금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논리력하고 창의력은 그래도 가중치가 괜찮다. 가중치가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순서가 B, E, A, D 나오는데 C가 5예요. C가 5입니다. 자, C가 5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C가 5입니다. C는 가중치를 어디서 봤냐면 이해력하고 표현력에서 봤습니다. 이해력하고 표현력.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해력하고 표현력은 가중치가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1점씩 남기고 푸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를 푸는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들 적성검사의 목적은 뭐예요? 빨리 푸는 거죠.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서술형이 있을 때는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를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라 함은 제가 강의 때 수차례 얘기했던 주요 선택지, 즉 중요한 것들이 답이 될 확률이 높고요. 요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다른 유튜브 강의들 보시면 제가 지겹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선택지들의 표현이 가중치가 누구보다 높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선택지는 없어요. 표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이 문제 지금 옳지 않은 거 물었어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옳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옳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함은,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내용 문제 푸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옳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함은 이겁니다. 자, B는 뭐예요? 논리력하고 창의력이 가중치를 받았는데 1등을 했네? 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논리력하고 창의력은 가중치가 높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택지 어때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높다, 그죠? 논리력은 순발력보다 높다. 앞쪽이 높은 애들이고 뒤쪽에 있는 게 낮은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논리력하고 창의력은 높은 편이니까 앞쪽에 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앞쪽에 와 있으면 맞을 확률이 높겠죠. 맞죠? 맞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옳은 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옳지 않은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옳지 않은 걸 먼저 찾아야 되니까 앞쪽에 논리력하고 창의력이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은 먼저 풀 필요가 없죠. 먼저 풀 필요가 없고 논리력하고 창의력은 어디를 봐야 되냐? 뒤쪽에 있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뒤쪽에. 논리력하고 창의력이 가중치가 높으니까 B가 1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보다 가중치가 더 높다고? 그러면 네가 1등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봤더니 논리력하고 창의력이 없어. 그럼 얘는 일단 스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C가 5입니다. 이해력하고 표현력이 가중치가 엄청 낮은 걸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해력하고 표현력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력, 표현력, 이해력 이런 게 들어간 애들은 우리가 굳이 먼저 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건 뭐예요? 앞쪽에 여기 높은 쪽에 이해력하고 표현력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3번하고 5번에 있는데 3번은 이해력하고 표현력이 동시에 비교되는 거니까 이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틀릴 확률이 높은 애 누구냐? 얘거든요. 얘.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란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의미로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력하고 표현력이 뒤쪽에 있는 애들은 먼저 볼 필요가 없다. 논리력하고 창의력이 앞쪽에 있는 애들도 먼저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1, 2, 3, 4번을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5번부터 볼 수 있을 만한 선택지의 파악력이 있냐 없냐, 요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력하고 순발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자, A하고 C를 보면 표현력하고 순발력이 있고 이해력의 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A하고 C를 비교하면 누가 높냐? 당연히 C가 꼴찌니까 A가 높겠죠. 그 얘기는 뭐죠? 순발력이 표현력보다 가중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순발력보다 가중치가 높다고 얘기한 5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의 덧셈 배열이다. 물론 앞에 가중치가 얼마 붙겠지만 가중치가 붙어도 결국은 덧셈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덧셈 배열입니다. 덧셈 배열의 핵심은 뭡니까? 소거입니다. 소거.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 소거를 잘해서 이렇게 1씩 남겨놓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 문장을 얼마나 내가 리드하고 있느냐. 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러면 나는 옳지 않을 확률이 높은 선지를 골라서 풀 테야.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느냐 이거를 구별시켜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사실 이거는 수출이 언어출이죠. 언어출이 파트라서 서강사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서강사님이 지금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 풀이를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할 테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 문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결국 뭐 물어봐요? 항상 참인 것은. 그럼 얘 발레는 뭐가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틀리거나 알 수 없거나. 둘 중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네.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없다 쪽이 많이 나오겠죠. 항상 틀린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것 위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1, 2, 3, 4동이 3, 6, 9, 12월에 출장을 가는데 자, 뭐 팀이 막 어디 각각 생산 소속돼 있대요.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앞에 있는 부연 설명보다는 확실히 딱 누구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걸 먼저 봐야겠죠.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역시 기획팀 소속의 직원은 가장 늦게 출장을 간다. 이런 거죠. 여기가 기획팀입니다. 기획팀. 그 다음에 홍일동은 교육팀 소속으로 가장 먼저 출장을 간다. 그래서 이게 교육팀이고 홍일동입니다. 홍일동. 이름 되게 헷갈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홍사동은 생산팀 소속의 직원이고요. 홍사동은 생산팀 소속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재팀과 기획팀에 소속된 직원의 출장 시기 사이에 출장을 가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기획팀이 있고 이게 자재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생산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 아까 생산팀은 홍사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뭐죠? 홍일동하고 홍사동은 언제 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뭡니까? 네. 홍이동하고 홍삼동을 몰라요. 2하고 3을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 알 수 없다에 들어가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동하고 홍삼동이겠죠. 아는 건 뭐예요? 홍일동하고 홍사동. 근데 이 문제가 항상 참인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항상 참이라면 이 알 수 없는 홍이동하고 삼동을 먼저 볼 필요 없고 홍일동하고 홍사동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홍일동 다음에는 홍삼동.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동이랑 2동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동이랑 3동이 빠져있는 3번 선택지만 볼까요? 홍사동은 9월에 출장을 간다. 그래서 9월에 홍사동이 출장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자, 이 문제를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참인 거를 고른다는 얘기는 확실히 어딘지 정해진 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홍사동하고 홍일동은 나왔는데 홍2, 3동은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1동하고 4동에 해당되는 게 어딘지 정해졌다 그러면 얘들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홍4동은 생산팀 직원이고 홍일동은 교육팀으로 가장 먼저 출장을 간다 그랬으니까 3, 6, 9, 12월에 여기를 먼저 이제 맡게 됩니다. 홍일동이. 그럼 이제 홍일동을 보면 홍일동 다음에는 홍삼동이다. 역시 3동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4동에 해당되는 생산팀을 찾아간다라고 보면 생산팀은 기획팀하고 자재팀과 기획팀 사이에 뭐가 소속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건 생산팀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홍사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홍사동은 9월에 출장 간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한다 그러면 좀 빨리 찾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빨리. 그래서 항상 참인 걸 고르라시오. 이럴 때 그냥 참인 걸 고르야지 이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거를 피해 가야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코레일 그 상반기 기출문제 복원한 것들 요것도 제가 연달아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